네, TMF 다시 돌아왔습니다. K리그2 이야기도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에 열렸던 K리그2 이야기인데요. 이 주간을 거치면서 순위표를 보니까 부산이 지금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예, 부산 진짜 굉장합니다. 조보지 3년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주에서도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3년 차에는 무조건 성적을 내는. 물론 4년 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낙동강 더비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선수가 이 선수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클리말라하고 크리스찬 두 골 중에서 뭐를 이번 라운드의 베스트 골로 뽑아야 되냐. 근데 이번 라운드에 많았어요. 뭐 무고사, 이승우, 뭐 이유현, 맞아. 되게 멋있는 있었지. 골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나 각도상으로는 크리스찬이 제일 고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아예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슛이었으니까. 완전 사각에서. 네. 완전히 그냥 예상 못한 슛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댓글을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잘해서. 아니 나는 5라운드에서 이 친구가 공격 포인트가 없길래 이제 조금 숨을 이제 고르고 가나 했더니 뭐 슈퍼 원더골 넣어가지고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예, 그래서 부산이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6경기에서 5승 1무 지금 단 한 번도 5연승이야. 패배가 없어요. 예. 지금 5연승이에요. 5연승 거두면서 지금 승점이 16점으로 수원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선두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수원에 있는 구단들에게 정신이 팔렸던 건 사실이죠. 수원 삼성도 그렇고 수원 FC도 그렇고 초반에 너무 연승 가도로 달리니까 그쪽에 관심이 가 있었는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어느 순간 1위를 탈환한 거죠. 크리스찬의 존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뭐 이제 이날은 이제 따로따로 투입이 됐지만 크리스찬, 김찬 투톱으로 나설 때도 위력적이고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찬 선수가 워낙 그 공격도 그렇지만 수비적인 압박도 잘해주고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좀 어린 선수들 뭐 백가온 이날 또 이제 결승골 넣은 손희 뭐 김현민 이런 선수들까지 덩달아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K리그2는 걸출한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있으면은 팀이 전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걸 이 크리스찬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2에서는 승격하려면 외국인이 잘해야 된다. 1부 리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2부 리그는 되게 절대적이잖아요. 되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건데 지금 부산이 지금 거기에 되게 맞아떨어지는 팀이 되면서 어쩌면은 부산이 진짜 이게 초반 반짝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다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되게 순위권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제 팀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량에 대한 칭찬도 많은데 애티튜드가 그러니까 왜 이 선수가 브라질에서 1부 리그까지 갔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브라질 선수들 중에서 좀 너무 자기 흥에 치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좀 날티나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아니라 엄청 진중하고 축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그런 유형의 선수고 그런 어떤 프로 의식적인 면이 젊은 선수들한테 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 내부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패신을 잡지 않고 이 확실한 최고의 좀 스트라이커를 데려오기 위해서 패신과 작별을 하고 그 연봉 그리고 뭐 조이제 보내면서 발생한 이적료 여기 투자한 거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크리스찬 이제 연말 되면 그 가격 딱지가 이거 부산 팬들이 싫어한다니까. 아니 간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붙을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선수를 어느 정도 되면 팔 수 있을까? 그 매각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까지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단주님이 선수를 잘 안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이런 구단이. 선수는 자꾸 있어야 되니까 잡아야 사실은. 돼. 잡아야죠. 그리고 뭐 선수 입장에서도 같이 승격해서 일부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그렇죠. 검증하면은 더 거기서 올라가요. 확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 그래서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연말에는 그러니까 승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은데 승격하면 사실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빨리 어느 해야죠. 시점에서 빨리 어떤 해야죠. 조건으로 할지 빨리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찬이 지금 공격 포인트가 4골 3개 도움인가요? 그러니까 6경기 치는 동안 공격 포인트가 7개니까 그리고 골뿐만 아니라 도움수 생각하면은 이런 선수는 찾기 힘들어요. 네. 단순히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팀 전체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수로서 해야 될 모든 걸 역할을 다 해주니까 사실 이런 선수는 찾기 어렵죠. 대형 육각형 선수. 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선수 압박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공격으로 부산이 전환하는 게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걸출한 선수고. 네. 예, 또 뭐 거의 부산은 크리스찬 하나 잘 뽑아가지고 지금 수원하고 대등하게 로또 맞은 거죠. 경쟁을 하고 있죠. 예,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올 시즌의 K리그2는 딱 32라운드짜리 평소보다 좀 짧은 리그다 보니까 초반에 크리스찬의 힘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부산에게 막판 순위 경쟁할 때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하고 김찬의 호흡이 좋긴 한데 만약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연구가 끝나고 확실하게 대응 방법을 찾는다면 부산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상황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최다 득점을 K리그2에서 하고 있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6경기라면서 무려 14골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막강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 바로 아래쪽에 내려온 팀이 이제 수원 삼성이 2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 충북 청주와의 홈 경기였었는데 여기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연승이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는 끝나고 수원 팬들이 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충북 청주의 에너지 레벨하고 압박이 되게 고전했던 경기. 루이 킨타 감독이 이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칭찬하면서도 굉장히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블록 형성을 어느 지점에서 하고 있고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를 준비를 해왔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 충북 청주가 아직 승리가 없지만은 이선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배치하고 중원도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거기서 싸움을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 게 좀 그날은 수원을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수원 삼성이 뭐 팬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아직까지 경기력이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 용인 FC 전도 사실은 경기력 면이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1대0 승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팀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비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무실점으로 막아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결국에는 이제 공격에서의 그 여러 가지 패턴들이라든지 섬세한 마무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글쎄요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종효 감독도 그 부분은 인터뷰할 때마다 인정을 해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연승행진을 달릴 때 보면은 체급 차이가 좀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다만 이종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하려면 최전방에 일류첸코는 잘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한쪽 측면으로 수비를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연결되면 좋긴 하지만은 여기서 좀 깔끔하게 연결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팀은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아마 이종효 감독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수비 쪽은 김준호 골키퍼라든가 홍정호, 송주훈 중심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미들라인은 워낙에 많이 뛰는 선수들을 배치해 놓고 있고 공격 쪽에선 측면은 조금 더 속도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제 결국은 전방 쪽에서 압박하면서 빠르게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공간 들어갔을 때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K리그 2에서 다른 팀들이 특히 수원 삼성을 만나면 더 강하게 하고 조금 더 거칠게 하고 특별히 그 이 수원 삼성을 잡아보겠다라는 그 약간 그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원 삼성이 좀 인식을 하고 극복해야 될 과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원 삼성이 지난해에는 그걸 극복을 못한 거고 근데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겨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수원 삼성과 용인 경기를 봤었는데 진짜 거칠더라고요 용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도 아마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도 거칠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강팀의 숙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원을 상대하려고 하는 팀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다음 라운드 일정을 제가 봤거든요. 수원과 김포입니다. 상대 팀이 강하게 나온다. 그 강함의 가장 정점에 있는 팀이 K리그2에선 김포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는 김포가 대구 원정을 떠나가지고 3대3으로 극장 무승부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2라운드 최고의 정신병 경기는 사실 이 3대3 무승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제가 작년 수원의 포지션을 대구가 올해는 가져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제 엄청난 득점과 실점의 팀이 됐고 지금 대구가 3경기 연속 3실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승격을 할 수 있는 팀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날은 김병수 감독도 이제 수비가 계속 심각하게 무너지니까 센터백 조합도 바꾸고 앞에 있는 미드필더 조합도 바꾸고 선택지를 좀 다르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30초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실점을 하면서 3대3 무너졌는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는 커뮤니티의 루머에 뭐 루머탭에 김병수 감독 이제 나간다. 잘린다 뭐 이런 식의 글들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다만 요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렇게 긴 기회는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하는 동안 승리가 없죠. 네. 2패하고 1무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위기감은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경기도 보면은 팬들이 좀 독한 걸개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팬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좀 닿지 않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대구는 수비 확실히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좀 대구 심각하죠. 1라운드에서 무실점하고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이고 우리가 뭐 3경기 연속으로 3실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2경기도 2실점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 경기 지금 실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수비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단 1승도 없는 김해가 14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딱 한 골 덜 먹었습니다. 13골을 허용을 하면서 좀 불안한 수비를 노출을 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대구 위쪽에 있는 수원FC. 수원FC도 이번 라운드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초반에 많이 안 올라왔었던 팀과 경기가 있었는데요. 서울이랜드. 예, 서울이랜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서울이랜드가 이제 대구 원정을 떠나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또 홈 경기에서 수원FC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 2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바로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수원FC는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 다 저는 김도균 감독의 전술가적인 면모가 빛난 경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던 아직은 경험적인 부분이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던 젊은 선수들 국내 선수들을 요소마다 썼는데 그 선수들이 다 역할을 해줬어요. 뭐 대구전 같은 경우에는 강현재 그리고 이번에 수원FC전 같은 경우에 이주혁. 저는 작년에 김도균 감독이 1로빈 때 굉장히 잘했다. 2로빈 때 1승밖에 못해가지고 위기에 몰렸는데 그걸 극복하고 3로빈 때 올리면서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그 경험이 올 시즌 초반에 닥쳤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줬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에올레르도 사실은 빠졌었고 네. 외국인 선수들 아이데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대구전 때 다쳐가지고 못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FC전 때는 아예 선발 명단에 외국인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선수들 잘 활용하고 또 그 선수들에 맞는 롤과 패턴을 만들어 넣으면서 극복해냈다는 점에서는 서울이랜드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든 2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균 감독은 상위 한 대여섯 개 팀들끼리만 하면 진짜 우승하겠다.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이 희한하게 까다로운 팀들 상대로 되게 잘해요. 그 수원 삼성 개막전도 그랬는데, 근데 또 반대로 조금 밑에 있는 팀들 만나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강약약 이런 그런 모습이 게 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전북현대랑 승강 플레이오프도 되게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죠. 김도균 감독은 진짜 강팀들끼리만 하면은 어쩌면 진짜 저 감독의 역량이 훨씬 빛날 수도 있겠다. 로얄 럼블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서든 아침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약간 월드컵? 되게 신기한 캐릭터의 감독인데 뭐 김도균 감독이 이번 수원FC전은 정말 의도한 대로 뭐 3백, 4백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해냈고 그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이 서우정 기자의 그 선구안이 역시 대단하다라는 걸 느낀 게 서우정 선배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원FC 한참 잘할 때 잘하는 팀들이랑 해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수원FC가 시즌 초반에 조금 이제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좋은 화력을 보여줬는데 잘 조직된 이랜드를 상대로는 조금 이제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아마 수원FC한테는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강팀들을 상대할 때 수원FC가 어느 정도 할 건가. 다음 경기가 대구 경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치업이 수원FC랑 대구가 이제 다음 라운드 7라운드에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가 사실은 K리그2 다음 라운드 중에서는 가장 빅매치가 아닐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에게도 그렇고 수원FC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원FC가 지금 5경기에서 다 실점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동안 윌리안이라든가 프리조라든가 하정우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의 플레이에
수비 쪽보다는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결국 수비 쪽이 불안감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를 또 봐야 되겠고 그 윌리안 선수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프리조가 또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 라운드가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수비적으로도 불안함을 안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또 과연 몇 골이나 나오면서 경기가 끝이 날지 좀 궁금합니다. 꼭 이럴 때 골이 적게 터져요. 맞아요. 왜냐면은 불안해서 예. 불안해서 두 또 엉덩이 팀이 뺀다고. 두팀 다 3실점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경기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경기할 거라 그럼 생각이 들어요. 재미없는데. 아 그러면 또 폭풍 카톡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 또 좋은 소리 안 나가는데. 아니 진짜 원투펀치를 위해서 수원FC하고 파주포노티어 경기를 가서 봤어요. 왜냐면 이 두 팀은 원투펀치에서 얘기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아 역시 이제 수원FC의 파괴력이 빛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은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공격은 짜임새 있고 위력적이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근데 결국 이 경기에서 골이 다 PK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소문난 자체에 PK만 많구나 이 생각 들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빅매치가 사실은 잠잠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팬들을 위해서라도 부딪혀야 됩니다. 이 본프레의 정신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자, 파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파주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보라바스톤이 지금 4경기 연속골입니다. 4경기에서 4골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하는 거죠. 우리 송펠레님의 은총을 선수들이 좀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소문까지 돌 정도로 예. 이분의 악평을 들으면 터진다. 아 근데 파주 프론티어는 예상 밖이었어요.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이 경기 보면서 아 그렇지 백5를 가동하려면 이렇게 가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5-4-1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미드 블록하면서 순간적으로 라인 올리면서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보라바스톤도 굉장히 잘 씁니다. 보라바스톤이 스피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침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역시 힘을 발휘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 들어가도 PK로 골 많이 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격 전개할 때 보라바스톤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내려와줘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으로 빠져줍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연계를 도와주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볼이 소유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올라가서 위치를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라바스턴의 스피드가 많이 필요한 장면이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공격을 발휘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독이 팀을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파주 경기를 보면서 그 몇몇 이미지가 깨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준석, 홍정훈 요즘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네. 왜냐면 홍정훈 선수가 이 백포 상황에서는 이제 커버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시켰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좀 더 특화돼 있다 생각하는 김현태를 아예 센터백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대광. 그 이번에 보라바스톤의 첫 번째 필드골 장면 때 패스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네. 이 선수를 끄집어 내 가지고 쓰는 게 결국은 이제 파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뭐 골키퍼 그 김민승 선수 그 선수도 당연히 좋고 생각보다 제라드 누스 감독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K리그 2에서의 이런 바람이 또 전이가 되면은 외국인 감독도 조금 더 젊고 유능한 감독도 유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패팀이 또 한 팀이 있는데 이 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남이 지금 5경기를 치르면서 2승 3무 무패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라운드에서 화성 원정을 떠나가서 3대1로 또 승리를 거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전경준 감독의 축구는 진짜 잘 무너지지 않는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순위 예측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하는 분이라고. 예. 없는 살림에도 진짜 밥상 차려주는 감독. 이거 여기는 진짜 미안한데 감독 빨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선수단 인건비 예산 줄이고 그나마 주축이던 선수들 다 떠나고 했는데 뭐 프레이타스하고 이제 박수빈 몇몇 거의 지키질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가지고 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대단해요. 정말 지독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남 물론 순위는 아직 뭐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순위권은 아닌데 중위권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어서 근데 예산을 생각하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 근데 그래서 전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조금만 투자만 더 있어서 있었으면. 이제
조금 한 두세 명 정도만 더 할 수 있으면 팀이 확 올라갈 텐데 그놈의 스트라이커, 네. 윙포워드 하나씩만. 그런 게 좀 예.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올 시즌이 좀 승격의 문이 예년보다 넓게 열려있던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이 되게 좋은 팀이잖아요. 예. 클럽하우스도 있고 수도권이고 제일 비싼 전국의 네. 제일 비싼 클럽하우스. 전통도 있고 이런 팀이 사실 올라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살릴 수도 없다는 생각에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정경준 감독의 그 마인드가 많은 지도자들이 결국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팀이 상황이 힘들고 궁핍하고 내가 뭐 쓸 수 있는 스쿼드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몰려 있어도 감독이 불만만 표출하면 뭐 하겠냐. 훈련장 나가서 아니면은 분석실 들어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라도 더 답을 찾지. 그건 뭐 입으로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없다. 저는 그런 마인드 멋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지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네. 자, 성남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상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만 아래쪽에서 좀 맴돌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눈에 띄는 팀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 또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면서 14위에 머물러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팀들과 위쪽에 있는 팀들이 슬슬 좀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고 있는 초반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팀들, 기대를 받았던 전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팀들 올라올 수 있을지, 좀 반전이 가능할지. 전남은 좀 아쉽죠. 저는 이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투자가 이루어진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남은 충분히 위쪽에서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전남 빼고는 저는 글쎄요. 화성도 올해는 꽤 선수단에다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패를 하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 경기에서 이제 동점골 2대2 상황이 된 동점골 허용하는 장면에서 이제 좀 판정에 대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했고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에 큰 사건이 네. 있었다 보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구단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보도 자료에 석연찮은 판정 끝에 무승부 이렇게 대놓고 판정에 대해서 이제 구단에서 그 왜냐하면 작년에 전남이 너무 큰 오심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크게 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그게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 용인전에서는 전남이 이겨가지고 상황을 반등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선수들도 여전히 박동익 감독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실점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거는 좀 전남에게는 아쉬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카메라 각도가 있었으면은 그 마지막에 핸드볼 관련한 장면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그 선수의 말로는 축구 인상을 걸고 맞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네, 뭐 중계 화면상에서도 요 어깨하고 팔 사이 쪽을 맞았다라고 본인이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은 그러니까 최초 판정은 득점으로 나왔었고 뭐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중계 사실은 VAR에 제공되는 것도 중계 화면밖에 똑같아요. 제공이 안 예, 되거든요. 예. 다른 각도에서 뭔가를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각도로 봤을 때는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뭐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상 그레이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원심 유지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VAR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전남에 좀 시름이 많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라운드였었고요. 지금 승리가 없는 팀들이 3팀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 용인, 김해가 있는데요. 충북, 청주는 그래도 수원 원정을 떠나서 꽤 단단한 운영을 좀 보여줬었고 루이 킨타 감독이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은 더 재밌는 축구,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들을 계속해서 좀 얻고 있는 그런 경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인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탈출구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용인은 확실히 이 K리그 2에서는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팀인 것 같습니다. 베테랑 위주로 팀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개막 전에 우려했던 대로 뭐 기동력이라든지 뭐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확실히 승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쿼드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여기도 좀 내부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중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승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건 아마 여기도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 또 다음 라운드 못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용인 경기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K리그2의 기동력과 그리고 터프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이 약간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친 반칙 이런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손을 쓰거나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용인 선수단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짜임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경기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이 있어요. 그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 무대는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무대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감독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하필이면 또 다음 경기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산과의 경기다 보니까 또 다음 일정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용인이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 경기는 그래도 후반 막판에는 조금 더 몰아붙이면서 추가골까지 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 드러난 지표로만 보면은 지금 득점이 딱 3골, 실점이 14골, 그리고 치러진 5경기에서 이제 전패, 이렇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길어지는 상황이긴 하네요. 예. 사실 뭐 보유한 스쿼드를 생각하면은 김해는 현실적으로 2순위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팀이 K3 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는 뭐 5명 정도 제외하고는 다 떠나보내고 이제 완전히 새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감독하고 코치들은 남았는데 선수들은 다 갈렸어요. 이게 뭔가 지금 구단하고 코칭 스태프하고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를 완전히 세 판을 짜서, 그러니까 아예 파주처럼 아예 완전히 그러면 다 세 판을 짜든지. 진짜 신기해. 경기력 보면 너무 좋아서 짜임새 있는 축구 보여준 거 보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파주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긍정적인 경기력이, 의미로. 네. 지금 김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이상하진 않구나, 경기력이 이상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파주는 오히려 너무 잘해서 당황스럽죠. 저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손현준 감독에게 죄송한데 이거 책임을 완전 히 또 감독에게 묻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럴 우려도 살짝 들기도 하고, 김해도 빨리 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마지막에 또 이적 시장 때 막바지에 보면은 센터백 보강 다 할 수 있게 판 깔아놓고서 내부에서 이상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올라온 K3에서 올라온 팀의 전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김해에 관해서 저희가 저번에 보도자료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 그래서 요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정다워의 힘입니까 이것도? 그래서 갑자기 어느 생각부터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우리 중에 정다호 기자가 제일 그래가지고- 파워가 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아주 구단에서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어디서 얘기를 들은 건지 좀 더 의욕적으로. 네, 의욕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다음 라운드가 7라운드가 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원 FC와 대구의 경기, 부산과 용인의 경기가 있고, 화성과 전남, 파주와 서울이랜드. 파주와 서울이랜드도 상당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예. 네. 수원과 김포의 경기. 이 경기는 수원 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수원과 김포의 경기가 있고, 천안 시티와 청주의 경기, 그리고 성남과 안산 그리너스, 충남 아산과 김해의 경기, 경남 FC가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저희 영상 보시면서 한번 프리뷰도 나름대로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